광고 시간입니다. 또? 네. 여기 뭘 이렇게 살생한 것들 많이 가져왔어? 아, 오늘 이제 문화나 생일 선물 드리려고. 뭐래? 내가 특별히 파켓몰에서 돼지 편육하고요. 홍어 무침을 제가 주문을 했어요. 이게 내 생일 선물이라고요? 네. 그래서 요걸 같이 회식을 하려고 프리미엄 통 편육을 시켰다? 근데 내가 이거 잘못 본 게, 이게 사진에는 이게 썰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배달되는 실물은요, 안 썰렸어! 그냥 먹을 수가 없어. 이거 통으로 씹어 먹어야 돼, 이거. 롤케이크처럼. 아니죠. 김밥도 잘린 거 말고 한 줄 이렇게 통으로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럼 나 이거 통으로 먹어야 돼? 네, 이거 이렇게 쭉 뜯으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아구. 네. 이거 겁나 맛있는 편육이거든요. 네, 굉장히 맛의 고수, 이렇게 지난번 족발 만들었던. 저희 엄마가 네, 거기서 나온 편육이에요. 저희 엄마가 그 족발에 푹 빠지셨어요. 너무 맛있대요. 냄새도 안 나고 양도 많고 너무 좋다. 그러면서 계속 아이고 비쌀 건디 이래서 절대 가격은 말해주지 마, 어른들한테는. 엄마 괜찮아요. 그 정도는 벌어요 딸이. 그냥 편하게 마음껏 드세요 이랬거든요. 아, 근데 이게 안에 이 편육을 이렇게 디귿자로 감았는데요. 새우젓 떠드립니다. 이 세세한 디테일에 깜짝 놀란 게, 원래 편육을 자르면 옆면에 살이 이렇게 좀 흐물흐물하거든요. 근데 이건 어떻게 딱 디귿자로, 껍질을 디귿자로 만들고 안에 알을 꽉 채워놨어요. 그러니까 편육의 맛이 이게 씹는 쫄깃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틀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그렇지. 눌렸구나. 이게 디귿자로 이루어진 껍데기 안에 네, 이 편육이 넣어가지고?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쓸지 않고 통으로 주는 거예요. 네. 자기 기호대로 썰어 먹게 되는데, 여기에 세트로 가는 게 홍어무침입니다. 세트구나. 근데 이제 이게 따로 주문을 하시는 건데, 이거 따로 같이 드셔보시라고 권하는 게, 이게 홍어인데 삭히지 않은 홍어예요. 황교안이네. 전론한테 편육이라뇨. 생일이잖아. 이런 생일은 고기를 먹어도 되잖아. 사람 같은이라고. 응? 네. 아무튼 그래서 이게 제가 먹어봤어요. 반찬으로 먹어봤는데, 이 안에 무하고 오이하고 홍어가 1대1대1입니다. 그렇게 맵지도 않고요. 일단 제일 좋은 건 냄새가 안 나요. 씹기에도 부드럽고. 그래서 아이들이나 홍어 냄새에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도 이거 굉장히 드셔볼 만한 홍어라는 거죠. 사실 홍어 무침은 냄새가 안 나요. 홍어 삼합할 때 그 홍어는 냄새가 나는데, 홍어 무침은 냄새 안 나니까 이거는 드시기 괜찮을 것 같아요. 예전에 살생하던 시절에 어릴 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예. 요거 3팩에 14,800원이고요. 네. 요거 2통, 260g씩 담겨져 있거든요. 네. 요거 2통에 17,300원입니다. 500g에 17,300원이에요. 굉장히 싼 가격이거든요. 요거를 세트로 한꺼번에 주문하셔도 31,000원, 32,000원 정도 가격인데, 이걸로 한 4분은, 한 너댓 사람은 정말 완벽한 남도식 이 편육 홍어 무침으로 술안주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안주로서 최고입니다. 네. 술안주. 요거를 오늘 문화나를 먹여보려고 갖고 왔는데, 안 쓸렸네. 요게 좀 아쉽지만, 요거 여러분들 집에서 본인 기호와 특성에 맞춰서 적절하게 썰어 드시면요, 맛, 그리고 여기가 보조할 수 있는 홍어무침까지 버무리시면 완벽한 한 끼, 완벽한 잔치상이 될 수 있다는 거 강력 추천드립니다. 먹어본 사람으로서 추천드리는 겁니다. 아까 사이끼님께서 이 편육 맛있다고 드셔보셨나봐요. 네. 그래서 이게 뭐 냄새 안 나면 고등어라고 그러는데요. 씹는 맛이 일반 생선하고 다릅니다. 네, 다르죠. 이게 삭힌 암모니아 향 비슷한 홍어 전통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드실 수 있고요. 뭐 삭힌 맛이 없어서 아쉽더라도 이게 그냥 일반적인 무침, 그러니까 우리 흔히 회냉면 먹을 때 있는 고명 정도로 느끼시면 딱 그 맛이에요. 네. 딱 그 정도면, 예.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 가지고 염장 안 찔러요. 뭐 네. 그 정도 제가 뭐 하루 이틀 채식한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사람 없었겠습니까? 네. 예, 괜찮습니다. 예. 다이어트하고 채식은 반드시 방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내부가 이런 식으로 막혀 있기는 한데, 오래되면 이게 이제 물러지잖아요. 무침이라서. 이게 배송을 받으시면
3일 안에 드세요. 빨리 드세요. 바로 까서 드세요. 음. 충분히 맛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거 4, 5인명 이거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이거 하나는 그냥 뚝딱할 것 같은데? 솔직히? 그러게요. 예. 네. 이게 굉장히 그 편육을 만드는 기술에 있어서의 어떤 혁신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껍질이 쫄깃한 맛이 기가 막히거든요. 저 옛날 기억이 나요. 엄마가 삶아가지고 집에서 그 돌 무거운 걸로 눌러놨잖아요. 그러니까 천에 싸가지고 이렇게 물 뺀다고. 좀 아시는구나. 예, 빨간색 다라이에 이렇게 나무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에 보로 싼 이 고기를 해놓고 무거운 돌을 꽉 눌러놔요. 그리고 돌려가면서 그러면 어느새 이게 그걸 썰면은 편육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거 봤던 기억. 우리 엄마 참 별걸 다 했어 집에서. 어떻게 그런 집안 딸이 채식주의자가 되지? 정말 우리 엄마는 족발도 삶았어 집에서. 예. 정말 훌륭하신 어머님이신데 딸은 이렇게 반항의 길을 가는군요. 네. 아, 채식주의자들 몸이 거의 미라 수준인데 건조함하셨는데 아닌데? 아니에요. 저 피부 겁나 좋아요. 촉촉하니. 예. 어머, 물기 묻어났어요, 여러분. 예. 촉촉해요. 세게 네. 하면은 때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 제가 요거는 좀 마음에 드네요. 네. 에베레스트, 아니, 에레베스트라고 자꾸 그러는데, 에베레스트 산 높이를 다시 내겠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이거는 쥐가 왜지? 송 작가님을 위해 준비한 아이템입니다. 네. 보자마자. 자, 5월 25일은 중국이 에베레스트산 등반에 성공한 지 60주년이 되는 날이래요. 그게 뭐 중요해? 지금은 뭐. 중국한테는 뭐 중요하니까요. 아무튼. 자, 최근에 어떤 기사가 났냐면은 전문 산악인과 중국 자연자원부 소속 측량 제도 전문가 등 수십 명으로 구성된 중국 측량팀이 지난 7일에 티벳 자치구 딩리현의 해발 6,500m 지점에 베이스 캠프를 마련해서 정상 등반을 준비하고 27일에 지금 오늘이죠. 아마 오늘 등반에 나서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그 베이스 캠프에서 한 3번 정도 출발을 못했대요. 날씨가 나빠져가지고 못했다고 그러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에 네팔을 방문했을 때 두 나라가 이 에베레스트산 높이에 대한 공동 측량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중국이 이 약속을 깨끗이 깨버리고 독자적인 측량에 나선 겁니다. 왜? 에베레스트에 관한 어떤 네팔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중국이 처먹으려고 하는 거죠. 당연합니다. 탈취죠, 탈취. 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에베레스트 산 올라갈 때 누가 중국 쪽으로 올라가요? 다 네팔 쪽에다가 돈 내고 올라가거든요. 1인당 1,300만 원씩 내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에는 굉장히 많은 봉우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어디다? 에베레스트다. 네, 그래서 8,848m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중국이 이번에만 잰 게 아니고 1975년과 2005년에도 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꼭대기는 그 바위까지를 높이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바위 위에 쌓여있는 눈까지를 공식 높이로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키를 잴 때 말이죠. 이 머리털 솟아 있는 것까지 재야 됩니까? 아니면 요 두피 요거 딱 닿는 여기까지 돼야 됩니까? 보통 통 치잖아요. 키 재는 그 기계에
딱 서면은 저 그거 불만이에요. 머리털까지 넣어줘야 되잖아. 넣어줘야지. 여기 이제 네. 훅갓이 아니지. 이거를 이제 이빠이 올린 사람들은 그럼요. 열심히 올린 보람이 없잖아요. 그걸 왜 그러니까 그거까지 쳐줘야 되는데 일상적으로 맨 땅까지만 치다 보니까 여기에서만 4m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냥 바위를 재는 거하고 그 위에 쌓여 있는 일종의 눈이죠. 만년설을 같이 재는 거하고 요 한 4m 차이가 나는데 요거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중국이 이거를 다시 재겠다는 거죠. 네. 자, 2015년에 히말라야에서 사실 8.1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무래도 눈이 조금 가라앉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기온이 높아지면서 눈이 조금 녹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다시 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베레스트 하면 우리가 네팔 떠올리듯이 이렇게 네팔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뺏어옴과 동시에 중국이 가진 어떤 측량 기술을 좀 대내외적으로 공식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사용한다는 게 뭐냐면은 베이더우. 이게 북두라는 그렇죠. 걸 베이더우라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GPS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재진 그 에베레스트의 높이는 미국 GPS를 그렇죠.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렇죠. 미국 위성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산 꼭대기에 GPS 신호를 발생할 수 있는 신호기를 놓고 이게 해발이니까 해수면 높이에다가 GPS 측정기를 놔가지고 이 두 GPS 간의 높이 차를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동안은 미국식으로 돼 있는 GPS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국식 GPS로 재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앞으로 이제 전쟁에서도 그렇고 상업적으로도 그렇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측량 자원이에요. 지금 이제 이 베이더우는 일반적인 GPS는요. 보통 몇 개의 위성을 통해서 그 수치를 보정하느냐를 놓고 그 정확도를 많이 따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 내비게이션을 쓸 때 이 내비게이션이 이 실제 주행 그 내용하고 내비게이션에 표시되는 게 옛날에는 좀 차이가 났어요. 한 15m, 25m 이상 차이가 났어. 그게 뭐냐면 신호가 그만큼 바로바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GPS 위성을 늘려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 3월에 무려 54번째 베이더 위성이 발사가 돼서 업무 궤도에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제공되고 있는 GPS의 총 위성 개수는 24개에서 26개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더 얼마나 늘었는지 몰라요. 근데 아무튼 그 정도의 위성들이 측량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은 여기에 2배나 많은 그렇죠. 수의 GPS 위성을 떠서 이걸 운영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모든 제조를 중국 제조업체가 독자적으로 했다라는 걸 또 광고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GPS에 관련된 정보 제공을 공짜로 해줄 테니까 전 세계 서비스 네, 해줄게. 주변국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미국 GPS 쓰지 말고 우리 거 써. 우리 거 써.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거 써.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일단 이제 그 정보 좌표에 대한 주권이 그렇죠.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중국이 제시하는 장점은 따로 있어요. 일단 중국 걸 쓰면 이제 미국 거보다 오차 편차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다고 하면 이건 이론적으로 맞을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미국은 우리한테 우리랑 적선 국가에 있는 GPS 신호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의 GPS 신호 다 안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영해와 우리 지역에 있는 것만 주는데 중국은 다 주겠다는 거야. 이거 너무 당근이 센데.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모든 무기나 뭐 측량 체계나 이런 것들 자체는 이 GPS에 의존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미사일이나 뭐 이런 걸 쏘려고 하더라도 GPS 좌표가 사실은 제일 중요해. 근데 군사적인 그 GPS 정보들을 완전히 미국이 독점하고 그걸 안 주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가 북한의 어떤 이제 예를 들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디를 폭격한다라고 하는 작전을 시행해야 될 때 그 GPS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킬체인이 안 되는 거였거든. 근데 중국은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군사적으로 이용하려고 할 때는 중국이 차단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상시적으로 그 GPS들을 모든 국가들한테 공평하게 오픈해서 열어주겠다라는 제안을 던져놓고 있는 거지. 요거 굉장히 달콤하거든요. 안 준다는 게 아니에요. GPS는 주는데 군사적으로 이용하면 끊겠다는 거지. 그건 무슨 얘기냐. 니들이 군사용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 평소에 다 들여다보고 있을게. 그렇지. 왜냐면 그 신호를 받아서 쓰고 있는 순간 우리나라의 차 무슨 예를 들어 송 작가가 타고 있는 차는 지금 어디로 가고 다 있고 보는 거지. 문화나의 휴대폰은 어디에 가 있고 뭐 이 모든 게 다 정보로 인해 가지고 들여다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건 그렇죠. 미국 거에서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왕이면 우리께 값싸고 정확하고 더군다나 그동안 못 보던 것까지 보여줄 보여줄게. 테니까 우리 쪽으로 한번 가입해 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지금은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절대 그걸 받아들여질 수 없는 입장이지만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요즘 이제 아무래도 국제관계가 좀 이렇게 점진적으로 막 변화를 일으키면서 진정한 우방이 어디냐, 뭐 한미일 간에 이제 뭐 서로 지소미아를 비롯한 각종 갈등들이 좀 심화되게 되면 뭐 두 개를 동시에 쓰겠다. 멀티로 내가 다 쓸게 그러면. 서비스 좋은 쪽을 활용할 수 있는 거 우리 맘 아니냐? 라고 배짱 한번 튀겨보는 것도 상당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외교 전략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등거리 외교. GPS 위성을 쏠려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최소한 20몇 개를 쏴야 된다니까. 너무 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쏠 수도 없고 쏠 필요도 없는 건데 자 지금 현재 그 글로벌 4대 항법 위성 시스템이 있어요. 네. 미국의 GPS, 유럽의 갈릴레오, 러시아의 글로나스, 그리고 중국의 메이더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참 러시아도 준다 그랬는데. 북극해 그거 우리 지금 개발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와 관련해서 준대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게 나는 공짜로 다 주면 좋잖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늘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정말 투표 잘해야 된다.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덜커. 그건 절대 받으면 안 돼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쥐약인 걸 받아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결정을 해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투표 잘하셔야 되고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린 정치를 해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면 이거 한번 그냥 줬다가 저 이제 중국 거 사용 안 할래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이제 러시아 거 그만 사용할래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이제 그 GPS를 꼭 위성에만 의존하는 시대가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지상의 기지국들이 있잖아요. 그 공중에 띄워놓은 정지위성 하나하고 지상의 기지국들을 연결하는 신호를 연결해서 붙이면 기존의 GPS를 능가할 수 있는 그건 이제 물론 우리가 그 신호망이 있는 우리나라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거겠지만 그런 이제 신호 위성 체계를 만들 수 있대요. 근데 이제 국제적인 GPS의 장점은요, 전 세계를 어디 가도 이게 연결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이제 수준으로 만들어 가려면 이 아까 말씀드린 기술대로면 딱 4대의 인공위성을 지구를 개념으로 한 북반부, 남반부, 이거 사각지대에다 세우고, 이와 관련한 5G 위성, 5G 통신을 개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그 이리듐 같은 그 위성 전화처럼, 이 대한민국 띄워올린 정지궤도 위성 4개를 통해서 전 세계의 GPS 조정 신호부터 시작해서, 비행기를 타고 있어도, 지구상 안에 있으면 대기권 안에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통신이 가능한 통신 시스템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6G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술을 이미 국내 업체가 개발해서 실용화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내부적으로 다양한 제조업을 가진 나라가 전 세계에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계속 유지하고 간다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가 더 중요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이제는 진짜 사활을 걸고 달려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지금
댓글에도 나왔는데 언론이 도대체 국민들이 제대로 뭔가 정치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언론도 철학이 있어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못 차리겠지? 그 강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쟤들은 진짜 전직을 시켜야 돼요. 기존에. 언론, 아 검찰, 이 기득권 애들은 일단 직장을 그만둬야 됩니다. 네. 그 그렇죠. 직장을 하고 있는 이상 저 버릇을 못 고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도 방송을 하면서 자꾸 또 느껴요. 느끼게 됩니다. 네. 네. 이게 아니 여러분 국제 정치를 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냐면 세계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내부에서 꼴랑 나 콩고물 하나 먹자고 그렇죠.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지금 검찰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다 지들 앞에 이익에만 눈 멀어가지고 나라에 어떻게 되든 국민이야 어떻게 되든 전혀 상관을 안 하잖아요. 그 새끼들은 나라가 없어져도 어딘가에 가서 밥벌이를 하겠지? 버러지 같은 새끼들. 나라는 네. 어떻게 되더라도 일단 내가 벌어놓고 내 먹을 것만 챙기면 돼. 라는 마인드를 가진 인간이 이 어떤 사회적인 그 시스템 안에 높은 위치에 있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순식간에 국가가 망하는 꼴을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아베가 그렇고요. 맞아요. 베트남이 그렇고, 러시아가 그렇고, 트럼프가 그래요. 시진핑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이들 이전에 세대의 지도자들이 이뤄놓은 어떤 공덕들, 그리고 그걸로 얻어진 거대한 그 결과물들을 이네들이 자기들의 것으로 사유화하기 위해서 비리를 저지르다가 그 국가 자체와 제가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니까? 그래서 정말 저는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제 정말 언론의 폐악질을 눈뜨고 보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언론이 무슨 말을 해도 무조건 따라가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스스로 되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을 계속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은 송작가 TV에서 지식을 얻으셨죠. 얻으셨으면 이걸 가지고 그랬대라고 여러분이 앵무새 역할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럼 나는 어떤 주체적인 인간으로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정치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삶을 영위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고리타분한 얘기처럼 들리시겠지만 사실 이게 지금 우리 곳곳에서 우리 주변에서 펼쳐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사람한테 제일 실망했을 때가, 그러니까 상처를 받았을 때가 언제였냐면 예전에 내가 편입 줬을 때? 그건 그냥 귀여운 정도예요. 그러니까 진짜 크게 상처받았을 때 제가 어느 정도로 상처받았냐면은 거짓말 안 하고 그 이후에 제가 정신과 약도 먹었고요. 그다음에 계속 몸이 띵띵 부어가지고 결국은 스테로이드 젤을 몇 개월을 복용을 했어요. 스테로이드 젤은 이걸 빨리 끊지 않으면 장기 복용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당겨오거든요. 남자가 되죠. 근데 제가 스테로이드를 급하면 정말 주사라도 맞는 상황까지 갔었어요. 그 정도 제가 가장 큰 데미지를 입었던 때가 언제였냐면 예전에 많은 분들의 조합비로 운영되는 곳에 있을 때 일을 할 때 제가 아침에 첫 지하철을 타고 가요. 5시 반에 첫 지하철이에요. 그거 타고 언제 돌아오냐면 막 지하철을 타고 마지막 지하철을 타고 집에 돌아와요. 그럼 하루에 회사에만 있는 시간이 14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못해도 최소 12시간부터 14시간까지는 무조건 그 안에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면서 매달 제 나이가 그때 40살이 넘었을 때예요. 받는 돈은 300만 원 남짓이었어요. 300만 원 남짓이었는데 뭐 저에 대한 가짜뉴스 허위 정보들이 막 퍼지면서 나중에 제가 그 나올 때쯤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그 홈페이지 게시판에 어떤 분이 뭐라고 딱 쓰셨냐면 내가 월급이 230밖에 안 되는데 230 받아서 조합비를 내는데 내가 낸 조합비로 월급 받는 네가 월 300을 받아? 라는 식의 글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 밑에 댓글이 동조하는 댓글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절망감을 느꼈어요. 정말 절망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제 월급의 기준은 그 사람이어야 되나요? 그게 아니고 처음에 월급 기준을 정할 때 많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공식적으로 규정에 따라서 정한 거고 저는 그 규정에 따라서 돈을 받았던 것 뿐이고 그것도 100%를 다 받은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 말을 하는 분들 보면서 저희가 노조 공격하는 조중동 프레임에 빠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귀족 노조. 왜요? 노동자들은 연봉 1억 받으면 안 돼요? 노동자들은 연차가 쌓이고 숙련되고 노동자들도 당연히 연봉 1억 받을 수 있어요. 왜 이사들만 수십억 받아야 돼요? 근데 왜 노동자들을 욕할 때 귀족 노조라는 프레임 씌워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편승을 하십니까? 그거 편승하면 안 되죠. 시민단체에 계신 분들 지금 월급 최저시급 받거든요. 근데 그 최저시급이 200만 원도 안 돼요. 200만 원 안 되잖아요. 근데 200만 원 올리는 것도 내부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200만 원 맞는 활동가가 나오면 밖에서 뭐라고 한다고. 저 그거에 되게 충격받았어요. 아니 시민단체 일을 하는데 똑같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차가 쌓이고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 200만 원 넘어가면 왜 안 돼요? 그 저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과연 얼마만큼 깨어있는 시선으로 그것들을 보느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송작가 TV를 구독하고 있으니까 나는 진보적인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이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건 옳아. 나는 굉장히 다른 사람들보다 스마트하고 진보적으로 사는 사람이야.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저 그때 되게 그 말에 충격을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되면 나한테 누군가 다시 너 이런 곳이 있는데 가서 네 열정을 한번 불살라 볼래 했을 때 제가 과연 그래 나 한번 다시 해볼게 라는 마음이 들까? 저는 안 들겠더라고요. 네. 그만해요. 이 무슨 비교되는 사례가 요즘 있었죠. 네. 30년을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활동해온 단체가 그 단체가 운영되는 과정에 들어간 비용을 가지고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어떤 한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후원하고 지원을 했는데 그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돈을 쓰는 자체가 죄가 될 수 있는 그것도 무슨 사리사욕을 채운 게 아니라 횡령을 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게 그거랑 상관없이 정당하게 집행돼서 제대로 된 회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죄인을 만들려고 하는 프레임을 씌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동조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그 단체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고 가지고 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삶을 사는 동안 그들은 그걸 알려내기 위해서 30년이라는 시간을 바쳤다고. 근데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일을 했으면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고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당연히 후원금 받아서 월급으로 받아야죠. 써야죠. 우리 정은경 본부장이 재산이 16억입니다. 예금이 16억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기자가 있었어요. 근데요, 서울대 나와서 의사고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20년을 일을 했으면요. 당연히 그 정도 재산 있는 건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겁니다. 탈북자가 4년 만에 20억을 모으고 국회의원이 4년 만에 50억을 모으는 건 정당한 건데. 아니 왜 그 광모 씨는 검사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 생활 했는데 왜 수십억의 재산이 있는 겁니까? 퇴임할 때도 6억밖에 없었대. 근데 지금 44억이 불어있는 거잖아. 국회의원 한 번 하고 나니까. 왜요? 아무튼 뭐 그런 문제가 막 계속 우리 이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야왔으니까 그런 거지만. 전 너무 속상해서 그랬어요. 저도 왜냐면 너무 속상해요. 거기에 수십 년을 바친 사람들은 지금 어떤 기분일지 아세요? 자기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일 거라고요. 그 느낌은, 그 상실감은 상상을 저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저는 사실 몇 년 안 했지만 제가 그때 정신과 가서 상담하면서 그랬거든요. 그냥 제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 든다고. 저는 사람들이 그 얼토당토안한 말에 현혹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다고. 왜냐하면 나랑 함께 호흡하고 나랑 함께 얘기를 하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제가 선생님한테 계속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금 어떤 마음이실지 이해한다고. 봐요. 정의연대나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어떤 성노예 문제, 전쟁 성노예 문제를 유일하게 다루는 단체도 아니에요. 그 단체가 모든 거를 다 맡아서 하는 국가기관도 아니고 모두 책임질 필요도 없어요. 그 중에 일부인 거야. 그리고 이영수라고 하는 할머님도 그분의 삶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분이 위안부의 대표도 아닐 아니, 뿐더러 그렇죠. 그분이 정의연에서 모든 후원을 다 받아서 자기가 마음대로 해야 되는 정의연 주인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의 어떤 모든 건 내 의사대로 결정돼야 되고 내 말을 안 들어줘서 문제가 있는 거고 일본이랑 친하게 돼서 보상받아 달라는데 그걸 안 해줬기 때문에 걔들은 죄인이다. 그 돈이 흘러가는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의심이 간다. 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거를 매도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종근 김님께서 사회활동가 월급이 최저시급도 안 돼야 하고 수십 년 일해도 월급 올리면 안 된다고 한다면 집도 졸도 아직은 안 되고 아무리 강한 의지가 있어도 누가 그 일을 그러니까요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은 좀 여유가 있어서 나는 활동할래 그러면 나중에 뭐라 그래요. 부잣집 애가 저거 겉멋 들어가지고 사회활동 간다고 또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저도 할머니 자체를 그거 하려고는 생각 안 해요. 근데 제가 그 방송을 굉장히 심도 있게 준비를 하면서 이거를 못 내겠다라고 느낀 그 상황이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보의 위치에 서서 진보로 일을 하는 거를 당당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희가 하는 방송도 좀 더 당당해질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문화나님이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도 우리 필요한 만큼의 수득과 수익이 있어야만 이 방송이 유지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에 제가 최근에는 어느 정도 좀 수긍을 해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7년이 넘게 이쪽에 대한 방송을 해오고 있지만 늘 문화나님 말씀대로 가정이나 내 자신을 보살피는 데는 꽝인 상태로 살았거든요. 제가 그거 맨날 욕하거든요. 근데 제가 스스로 그렇게 해야만 정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일종의 그 이상한 컴플렉스, 진보 컴플렉스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결벽증, 진보들의 그 패착이죠. 네. 제첩국 사이소. 건강한 고향의 맛 화개장터 제첩국을 드셔보세요. 섬진강에서 직접 잡은 활제첩을 가족 같은 넉넉한 인심과 정성으로 조리해서 넉넉한 건더기와 진한 국물 맛을 담았습니다. 010-8560-5265로 전화 주시면 송 작가의 고향 선배인 주인장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010-8560-5265 500g 2인분 냉동팩 10개를 5만원에 배송해 드리는데요. 부추와 풋고추를 곁들이시면 더욱 맛이 좋아진답니다. 010-8560-5265 화개장터 제첩 쿠쿠쿠쿠. 아무튼 지금에 있는 사태는 어차피 이제 진실이 가려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 안에 가해자들은요 아무런 마음의 상처도 안 받고 오히려 만족감에 희열해. 요 새끼 나 부글부글 끓고 있구나. 지금 여러 사람들 막 가슴 아파서 막 쓰러지고 있구나. 내가 쟤네들을 다 무너뜨렸구나라고 하는 쾌재를 부르고 있을지 모르는데 오히려 나중에 이게 역풍이 돼서 걔네들을 풀어내는데 더 큰 결과로 만들어질 겁니다. 이제 국가기부금이나 여기에 대한 감사가 법적으로 합법화되게 되면요. 정의연 같이 정당하게 움직이던 단체는 오히려 더 떳떳해져요. 근데 보수단체나 우익단체나 불법 기부금 받아서 일하고 있는 어버이연합이나 이런 데는 걔들은 겁나 더구리잖아. 걔들은 이제 완전히 다 털리는 거고요. 이게 스스로 이 덫을 쳐놓고 지들이 그 발에 다 걸려서 넘어질 거고요. 정의연대 망했다. 정의연대 기부금 빠져나갔다. 후원자 빠졌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익명의 기부자들과 기부 금액은 더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더 열심히 일해보십시오 하고 정의연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깨시민이고 우리의 시민의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더 당당하게 앞으로도 이런 방송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송 작가님 어떻게 진짜 먹고는 사나 이러고 이분들 말씀을 안 하셔도 늘 걱정이란 말이에요. 이분들 걱정 안 끼치려면은 진짜 조금 챙기세요. 민폐 안 끼치기 위해서 챙기셔야 되는 겁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정말 우리 권대현님께서 그렇게 쓰셨어요. 가난하다고 다 약자고 선이고 막 이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럼요. 네. 진보
진보가 부자 되면 더 좋지 않나? 우리 진보가 부자 되면 더 좋지 않나? 그쵸? 그리고 진보로 응. 앞으로 꾸준히 살아갈 거고, 그렇죠. 그 진보가 베이스된 보수가 될 거고, 그렇죠. 우리가 언젠가 어떤 사회계층의 어른이 되고 모범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취해지지 않게끔 우리가 살고 정신을 가다듬고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네. 진짜 몇만 원 때문에 태극기 집회 나가는 어르신들 짠하잖아요. 우리 몇만 원 때문에 우리 양심 팔면서 우리 평생 지켜왔던 이데올로기 팔면서 살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 열심히 스스로를 위해서 대비를 잘 해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사셔야 됩니다, 일단. 맞아요. 네. 우리 잘 먹고 잘 살아야 우리 돼요.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에베레스트 얘기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결국은 중국이 자기 잘난 척하기 위함이고 그다음에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함인데 네.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정신 똑띠 차리고 제대로 투표해야 되고 제대로 된 대통령 계속 뽑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과연 우리가 일상적으로 얼마나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살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깨어있는 시민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빗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우 정리 깔끔하죠. 깔끔했어. 너무- 아이, 그만해. 여기서 이제 사족을 붙이면, 이제 사족이 돼 말 거예요. 자, 오늘, 이 긴 방송, 후원해주신, 후원자분들 소개시켜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못 끝나게 하려고 또 막 안 돼. 드느든 후원하지 마세요. 우리 네. 인질 잡으려고 후원 인질. 지금- 안 돼.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여러분. 예. 됐어. 예. 벌써 시작인데? 아이고야. 어머 제 생일맞이 슈퍼챗 많이. 어머 이거 오늘 제 생일맞이 슈퍼챗은 다 저한테 쏘는 네, 걸로. 오늘 바로 입금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건 농담입니다. 네. 저는 농담이 없습니다. 아니 저는 정해진 출연료만 받겠습니다. 그 네. 이상은 no. 예. 정말 우리 사익길님께서 너무 귀하신 후원자분들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송작가 TV를 더 아름답게 만들고요. 우리 송작가님을 노년에 추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무슨 노년이야 지금 한창 청년한테 네. 50등이 청년한테 무슨 노년이야. 여러분이 사람 한 명 살리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질 후원 그만. 예. 네. 자꾸 안 돼. 아이고, 예. 네. 자, 슈퍼챗 싸주신 분들, 우리 윤지영님, 백일섭님, 보라 하고 싶은 삼님, 청공님, 진엘리사벳님, 양진규님, 송현주님, 제이선영님, 그레이미스트님, 박수경님, 집사 꿈나무님, 유성가면 피터님, 샘쟁이님, 부자대박님, 향남사랑님, 레즈데플리님, 에릭주니어님, 늘감사님, 스노위우드 89님, 김태영님, 조정민님, 권대현님,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 우리 후원을 이렇게 인질 잡듯이 이거 우리 방송밖에 없을 거야. 네. 예. 후원의 후원으로- 인질 잡히는 감사한 방송. 예. 네. 저희는 또 이런 거에 잡힌단 말이에요. 목이 네. 편하게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당연하죠. 뭐라도 지금 하나라도 더 지금 얘기를 해드려야 될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네. 예. 펄펄 나는 쿵푸팬터인데 노년이라뇨. 예. 자, 계좌를 통해서 후원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누수되는 돈 없이 여러분의 후원이 턱 하고 송 작가님한테 가서 붙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생일 축하해주신 많은 분들 고맙습니다. 정말 건강하게 오래오래 송 작가 TV 해먹겠습니다.